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겸사겸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잠깐 되짚어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 시장경제라는 거예요. 시장경제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이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교환됨으로써 경제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상품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품 생산사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받았고 또 지금도 이제 교과서에 써 있다고 확인해 주신 선생님이 확인해 주신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사회적 분업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가 시장 경제다 이렇게 이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회적 분업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시장 경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귀결되려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사회적 분업의 결과가 시장 경제로 되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 내지는 생산이 무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왜? 생산의 필수적인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 개인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생산수단을 소유한 개인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생산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에 대한 판단은 정몽구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진행된 생산의 결과물이 그 사회에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이었는가 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항상 사후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이라는 형태로 교환에 탄압하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경제라는 것들이 확립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분업 일반과 시장경제 상품 생산은 결코 공이어가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 분업이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조직된 결과다. 그런 방식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해서 무정부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생산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물을 굳이 시장에서 상품이라는 형태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이었고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노동력까지 적다. 왜? 생산수단이 현적 소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생산수단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해야 하고 소비의 대상들을 자연에서 얻는 과정에서 노동해야 하는데,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의 필수적인 생산수단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서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단순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해서 이거라서 이루어지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지만 이걸 자기가 직접 노동해서 생산하는 경우는 후생산, 소부자의 생산이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자기 노동력을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라는 그 커다란 계급으로 이루어지는 계급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회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경제이고요.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 역은 산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이 강의 끝날 때까지 기억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당장 뭐 자본주의가 좋고 나쁘니 이런 거 판단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자체로 당연한 건 아니다. 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이제 특징 내지는 규정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인 거라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와 분배,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를 사회적 분업 일반과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하도록 이제 우리가 주입한 교육직 간접적인 교육과 사실은 자본주의 바깥이라는 것들을 당최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뭔가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뭔가 이제 자본주의보다는 뭐 낙후된 것 같고 잘 안 작동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비춰진 듯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든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고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도록 세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가 언제 어떻게 성립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이제 유럽의 선진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되는 과정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생산 수단을 수탈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바로 그 수탈의 결과가 자본가 계급의 최초의 부의 원천이었고, 동시에 그렇게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을 규율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또 피어링 탄압의 과정이었다. 그렇고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해방의 농지개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시적 축적, 공간적 축적, 시적 축적.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자, 뭐 지난 시간에 강의 들으셨던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감이 잡히세요? 기억이 나세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잘 모르겠다라거나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라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부탁드렸듯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질문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는 결국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할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우리가 시장 경제로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른 말로 자본주의 경제의 세포 단위라고 합니다. 생물학에서 생명 현상을 설명할 때 세포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스가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할 때 출발점을 이제 경제의 세포인 상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충분했는데 오늘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가 된다는 건 그걸 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 팔려고 나는데 아무도 안 사면 상품으로 대략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 상품의 구매자는 그 구매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그죠? 그 구매자한테
이런저런 유용성 내지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매합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상품이 되려면 어쨌거나 어떤 것이든지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은 일단 쓸모 있는 물건이다. 상품이 되려면 쓸모 있는 물건이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게 상품이 될 수는 없다. 그 쓸모 있는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용가치. 자,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용어들이 등장할 텐데요. 이 용어들이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낯선,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용어들이 갖는 의미라든가 규정이라는 걸 기존의 자기신이 알고 있던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하고 쉽게 이렇게 일치시키거나 덮어 씌우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제 주류적인 사고 방식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압수주의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용어 내지는 심지어 똑같아 보이는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뜻이겠거니 하고 이제 바로 덮어 씌우지 말고 이 이론에서 각각의 이제 용어나 개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걸 좀 파악하고 일단 이대로 같이 추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도대체 락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려면 적어도 이 이론을 있는 그대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이론의 얼개가 파악이 된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가치란 무슨 뜻이다? 쓸모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른 어떤 의미도 일단 보시지 마세요. 쓸모 있는 물건을 사용가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쓸모를 사용가치. 그래서 상품은 사용가치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상품은 사용가치를 갖는다 이렇게도 씁니다. 자, 상품이 되려면 일단 사용가치에 하는데 그러면 쓸모 있는 물건 사용가치라고 해서 전부 다 상품일까? 그럴까요? 자, 여러분 모두 의자에 앉아 계시죠? 자,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참지 말고 나만의 맞춤형 의자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재료하고 공구를 구해다가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앉아보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자, 그때 그 의자는 사용가치인가요? 사용가치 맞죠? 쓸모 있는 물건이니까. 상품이에요? 상품은 아니에요. 자, 그 의자를 내가 쓰다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때 그 의자 여전히 사용가치 맞습니까? 사용가치 맞아요. 상품은 아니에요. 왜?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지 않아요. 그죠? 네. 상품은 사용가치를 하지만 사용가치라고 해서 다 상품인 게 아니라 그 사용가치가 다른 상품, 다른 사용가치와 교환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컴퓨터 한 대가 옷 5벌과 교환된다. 이렇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실제로 컴퓨터라는 상품이 옷이라는 다른 상품과 1:5의 비율로 교환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이제 다른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 가치. 자, 교환 가치가 뭐라고요?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한 대가 옷 5벌과 교환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옷 5벌이 컴퓨터 한 대의 교환 가치입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못하고만 교환되는 그런 이유가 못하고만 교환될 이유가 없습니다. 금 10g하고 교환된다 라고 한다면 이 금 10g도 컴퓨터 한 대의
교환 가치입니다. 사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형태는 이런 거예요. 컴퓨터한테는 6만 원. 이것도 그래서 컴퓨터의 교환 가치. 한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것이 다른 상품과 어떻게 어떤 비율로 교환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형태인 우리가 그게 가격이라고 부르는 그 컴퓨터 아니 하나의 상품이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 그래서 이제 교환 가치 한 형태이면서 최종적인 형태. 자, 오늘 이제 후반부에 상품 생산 사회의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화폐라는 게 등장하고 가격 형태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일단 여기부터 있어요. 컴퓨터라는 상품과 옷이라는 상품은 얼핏 봐도 완전히 다른 사용 가치예요. 그죠? 근데 완전히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끼리 어떻게 교환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서로 다른 거니까 교환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거예요.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교환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끼리 교환이 되려면 일단 서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 비교가 가능하려면 딱 봐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컴퓨터가 옷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뭔가 공통된 어떤 것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르지 않다. 어떻습니까? 500m는 1kg. 괜찮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 단위가 다른 거죠. 그죠? 길이를 재는 단위하고 질량을 재는 단위를 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딱 봐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컴퓨터하고 옷을 분치시켜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컴퓨터하고 옷이 완전히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으로 환원돼서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인식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컴퓨터와 옷의 공통된 것이면서 서로 다른 상품들끼리 교환의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이게 뭐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 바로 답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교과서는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상품들끼리 교환을 되고 있는 게 뭐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유용성 내지는 효용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르쳐야 이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이제 정답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이 유용성이나 효용이라는 게 교환의 근거가 되는 걸까? 이런 교환은 어때요? 컴퓨터랑 옷이랑 바꾸지 말고 컴퓨터랑 공기 100세제곱미터랑 바꾸자. 문제 없어요? 네, 이상하죠. 아무도 이런 교환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나 옷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 근데 왜 컴퓨터하고 옷을 잠만 교환하면서 공기랑 교환을 안 하려고 해? 그죠?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이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교환의 근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환한 왜냐하면 한계 효용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되는 일종의 모범 답안인데 사실은 굳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또는 이제 경제학의 역사에서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훨씬 쉬운 직접적인 답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인간의 노동입니다. 자, 컴퓨터를 생산하는데도 옷을 생산하는데도 일정한 양의 이제 인간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공기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옷은 교환을 하지만 공기는
교환을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 역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계 효용이니 희소성이니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이 인간 노동이라는 답이 이미 진즉에 존재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답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론이 노동가치 이론이라고 해요. 사실 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걸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노동가치 이론인데 대체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가치 이론이라는 걸 막스라는 사악한 녀석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짱구 굴려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학의 시조라고 알려진 그분, 그죠? 애덤 스미스께서 막스보다 훨씬 전에, 그죠? 네, 이 답을 제시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애덤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시조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애덤 스미스 하면 생각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리고 또 없어. 그죠? 그리고 또 없어요. 그죠? 자, 애덤 스미스의 주 저작이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언급은 얼마나 자주 등장할까요? 잘 몰라요. 안 읽어봐서. 그죠? 실제로 요즘에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국부론을 거의 안 읽어요. 근데 실제로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는 딱 한 번 나와요. 진짜로 딱 한 번 나와요. 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국부론에서 주구장창 보이지 않는 손만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제 막스의 충조물일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노동가치론은 애덤 스미스 시절부터 한동안 경제학의 주류 이론이었다. 근데 이제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노동가치 이론이라는 건 경제 교과서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뭐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진 주류 경제학이 이제 우리한테 경제학이 전부인 것처럼 교육을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어쨌거나 경제학의 역사 또는 내용 일부가 모종의 이유로 지워졌다. 또는 왜곡됐다. 왜 그랬을까? 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왜 그게 불가피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노동가치로는 막스의 충동물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께서 이미 설파하신 내용이다. 자, 그래서 컴퓨터하고 옷은 교환하지만 공기하고 교환하지 않는 이유가 컴퓨터와 옷을 생산하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공기는 인간의 노동을 필요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분 중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많은 재밌는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동강물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국정 물장수들한테 그 물을 뜨는 권리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도den공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그건 되게 재밌어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해요. 왜? 아무도 대동강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먹었으니까 사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가게에 가면은 생수를 팔아요. 돈 받고. 그죠? 근데 왜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자,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간 물입니다. 그죠? 자, 소원지를 찾아내서 불착을 하고 뽑아 올려서 용기에 담고 운반하는데 전부 다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요. 그죠? 심지어는 공기조차도 최근에는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산소캔 같은 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공기 중에 특정한 성분을 뽑아내서 특수한 용기에 담는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가 아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상품들끼리의 교환의 배후에 있는 공통된 것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 답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노동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거죠.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이제 몇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옷 한 벌의 생산에는 한 2시간의 노동이 필요해서 컴퓨터 한 대와 옷 5벌이 교환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엄밀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품을 볼 때 우리는 그 상품의 생산에 일정한 양의 인간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상품을 들여다봤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휴대폰의 생산에 분명히 인간의 노동이 일정량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휴대폰 생산자는 알고 있겠지만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이제 가치의 실체인데 이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휴대폰이 다른 상품과 얼마만큼의 비율로 교환되는가만 알고 있어요. 뭐는 우리 눈에 보여요? 교환 가치는 우리 눈에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교환 가치, 상품들끼리 교환 비율이라는 건 결국 그 배후에 있는 가치, 즉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방식. 표현 양식, 현상 형태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품은 쓸모 있는 물건인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과 특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이제 교환 가치를 갖는 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환 가치라는 게 뭐다? 그 배후에 있는 가치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걸 아직 뭐 필기하실 분 있으면 아직은 쓰지 마세요. 이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라 가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만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교환 가치, 가격인데 교환 가치의 한 형태이면서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성립하게 됐는지는 조금 있다가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화폐가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이제 보겠습니다. 자료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3부 정도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 예. 모자라는 건 아니죠? 예. 예. 딱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문제, 교환 가치의 문제, 가치가 교환 가치로 나타나는 화폐가 등장하는 문제는 일단 조금 제쳐두고 이 문제만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컴퓨터 울산의 이제 교환의 배후에 있는 공통된 것이 인간의 노동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를 생산하는 노동하고 옷을 생산하는 노동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죠? 딱 봐도 서로 다른 사용 가치고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같지 않습니다. 그죠?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구체적인 노동, 유형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사용 가치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동일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인간의 노동이지만 서로 다른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버리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노동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 배제하고 다 떼고 공통된 것만은 이제 추출 내지는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공통된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강도로 지출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인간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착한 개념이 추상적 인간 노동. 가치 실체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게 이제 노동 가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제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공상적, 비현실적 이런 거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상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로부터 규칙성이라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서로 다른 측면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공통된 측면만을 이제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상품,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그 구체적인 측면이 아닌 공통된 측면만을 이제 모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뭐 그렇거니라고 하실 수도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왜 꼭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봐야만 하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등장하고 괜히 또 머리가 아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봐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그 전에 기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자,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니까 그 크기는 그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노동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노동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아직은 쓰지 마십시오.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고 대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왜?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누구는 10시간, 누구는 11시간, 누구는 9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때마다 휴대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품, 똑같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똑같은 상품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달라져요? 네, 일단 어떤 기술, 어떤 기계, 어떤 생산 수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걸 이제 통칭해서 생산 조건입니다. 사실 생산 조건의 차이가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가장 큰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동차가 완성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뭐 딱히 공장의 견학을 안 가본 분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반자동화된 일반 작업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부품들이 차례로 조립되면서 완성차가 일정 시간마다 한 대씩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전형적인 생산 조건이에요. 근데 100년도 더 전에 19세기 말쯤에 자동차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자동차 생산 방식은 자동차 생산 조건은 전혀 달랐죠. 자, 우리가 있는 이 교실보다 한 두세 배 큰 이런 큰 작업장의 한가운데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차대 내지는 차축,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그것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작업장에서 제각각 만들어낸 부품들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부품의 표준화 그런 거 아직 안 돼 있을 때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끼워 맞추다 보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갖고 가가지고 깡깡 두드려서 다시 만들어 붙이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 시간 엄청 걸렸겠죠. 그죠? 이게 이제 생산 조건. 자, 그럼 생산 조건만 똑같으면은 똑같은 상품은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걸 생산하는 이제 노동자의 노동 숙련도가 차이를 낳죠. 야, 나는 휴대폰 조립하는 일을 수십 년 해와가지고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눈감고 한다 이런 사람하고 이제 막 이걸 배우기 시작해서 매뉴얼 보면서 떠듬떠듬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노동 숙련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닐 텐데 대답을 안 하시고. 여기 다 있어서.
도와주세요. 강도, 노동 강도. 근데 친절하게 노트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필요한 건 다 뽑아먹고 계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노동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분 동안에 망치질을 5번 하는 경우와 10번 하는 경우는 완전히 그 강도가 다르죠. 네. 공사장에서 벽돌을 한 번에 20개씩 나르는 거, 40개씩 나르는 거 달라요. 사무 전문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전에 시절 좋을 때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에 위아래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식들 시세 이렇게 띄워놓고 한쪽에 채찍장 띄워놔가지고 이제 서로 잡담하면서 이제 슬렁슬렁 일을 하던 시기도 어쩌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은 회사일수록 그건 꿈도 못 꾸죠. 애초에 개인적인 용도의 이제 이메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가 돼 있고 회사에서 이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만을 이제 업로드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기 어딘가에 CCTV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업무에 초기인장 것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생산 조건, 노동 숙련도, 노동 강도는 한편에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왜? 자본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자보다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 동시에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산업 분야를 들여다봤을 때 이 생산 조건과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의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을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상품의 가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한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정상적인 생산 조건과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전제했을 때 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노동 시간이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이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12시간이 걸려요. 난 열심히 노력해서 12시간 벌써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장에 나가서 하려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휴대폰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시간에 한 대씩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휴대폰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 10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12시간 걸려서 만들었으니까 12시간짜리라고 외쳐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개별 생산자가 그 상품의 생산에 실제로 들인 노동시간에서 직접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랬을 때 한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그 상품의 가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노동 생산성이 증대한다는 건 동일한 시간 노동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이제 동일한 양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상식하고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더 많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이렇게 항상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틀린 얘기든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된다라는 것, 그런 말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가치 이론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 얼핏 봐서
이 이론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아주 단순한 결론들, 이런 결론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이론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다 설명을 해요. 그런 이론 체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론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얼핏 봐서는 이 이론과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의문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계시되 도대체 이 이론이 그러면 또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추적해 주십사. 자, 한 가지 언급을 하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게 이런 거죠. 예전에 이 휴대폰 한 대, 1년 전에 이 휴대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20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휴대폰의 가치가 20시간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생산성이 2배로 돼서 똑같은 휴대폰 한 대의 생산에 10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휴대폰의 가치는 이제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상품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별 상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데 다만 뭐가 늘어났을까요? 자, 1년 전에 20시간 노동했으면 휴대폰 한 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20시간 노동하면은 똑같은 휴대폰을 2대 만들 수 있죠. 그럼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가 늘어나요. 그죠?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사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20시간 노동했으니까 생산된 가치는 20시간입니다. 가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상품의 가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말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1년 전에 20시간 걸려서 만든 휴대폰이 있어야 그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20시간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가치가 20시간이었습니다. 생산성이 2배로 돼서 현재 시점에서 똑같은 휴대폰을 만드는데 10시간이면 돼요. 1년 전에 만든 그 휴대폰의 가치는 20시간일까요? 10시간일까요? 1년 전에 20시간이었으니까 여전히 20시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제 맘 놓고 쓰셔도 됩니다.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상품의 가치 크기를 보여줍니다. 예, 다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하필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다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규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은 사용 가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치이기도 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도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유형 노동이면서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다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유기체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하고 소비하기 이전에 생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재화나 서비스, 즉 사용 가치들을 소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사용 가치가 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동해야 한다는 그죠? 자, 그래서 사용 가치라는 규정, 구체적 유형 노동이라는 규정은 자본주의 사회에만 유효한 규정이 아니에요. 또는 상품 생산사에 유효한 규정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도
자본주의에도,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도 네,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딱 이 얘기만 하면 끝나고 좋을 것 같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다? 상품 생산 사회. 우리가 시장 경제를 보면 상품 생산 사회다. 이게 성립한 이유가 뭐였어요? 애초에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 부정부적, 무계획적으로 조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결과물을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분배해서 소비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일단 시장에서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생산된 사용 가치들이 시장에서 서로 교환되려면 서로 비교돼야 된다. 그죠? 근데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 보이는 사용 가치들의 뭔가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환원시켜서 그 다음에 비교가 가능하죠. 그 공통적인 측면이 바로 뭐다? 인간의 노동.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상한 선동을 하기 위해서 막스라는 사악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필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중적인 규정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난관을 이제 넘어서야 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면서 좀 쉽게 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폐지됐다, 상품 생산 사회가 폐지됐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윗줄의 규정은 남겠지만 생산물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닐 거고 이런 규정들도 이제 필요 없어지거나 용어는 남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근데 이중적인 규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론이 이제 노동가치고요. 영어로는 네이버 기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가치론을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노동이,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는 이론이 노동가치론. 맞습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네, 그건 대단한 오해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다라고 얘기했죠. 야,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니까 노동이 가치를 갖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이 온도를 갖는다. 열이 온도를 갖는다. 살짝 이상하죠? 왜? 열이 온도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열은 특정한 온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온도를 갖는 건 뭐예요? 일정한 양의 열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가 온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동이 가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죠? 노동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갖는 건 뭐예요? 일정량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상품 생산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도 상품이 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노동력도 상품이니까 가치를 가지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의 가치라고 이제 쓰는 게 실제로는 노동력의 가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노동가치론이란 야,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인간의 노동이야 라고 답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의 이제 레이버 티오리 오브 밸류라는 이 표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오브를 소유격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오브는 소유격이 아니에요. 뭐예요? 옛날식 영문법에 따르면 동격의 오브입니다. 이제. 그죠? 네.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게 이제 노동가치. 근데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해요. 자, 여기까지 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전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하죠.
상품,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자본주의 경제 기초 단위인 상품인 쓸모 있는 물건,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일정량의 이제 인간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가치다라는 거죠. 그 가치 크기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했어요. 네. 질문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추상적이라는 말을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추상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죠. 자, 휴대폰을 생산하는 노동, 주스를 생산하는 노동, 다르면서 같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르지만, 그렇죠? 휴대폰이라는 사용 가치, 주스라는 사용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은 서로 다른 노동, 구체적 비용.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우리는 시장에서 서로 교환해야만 경제가 굴러가야 우리가 필요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득이하게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비교해서, 그죠? 양적으로 이제 비율을 잡아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이 주스와 휴대폰이라는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도 똑같은 걸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는 달라 보이지만 이제 그 노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만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게 추상적인 겁니다. 네. 실제로 행해지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 능력,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런 능력을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강도로 발휘한다는 측면에서는 동등한 인간입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까요? 왜 추상적이라고 어렵게 붙였어요? 몰라요. 그거 막 산 듯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막상한테 하시고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영국 런던의 하이게이트 뮤지라는 데 어떤 섹션에 붙여 있거든요. 쪽에 한번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한번 왜 그렇게 이렇게 붙여 있는지. 그죠? 통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통화했는데 독일어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해주세요. 노동 그리고 노동력 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걸 좀 더 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다음 시간쯤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상품으로 자본주의 사회 상품으로 되고 그다음에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게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기억하시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발휘되는 게 노동이죠. 그죠? 네. 자, 우리의 위는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위에 뭔가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소화력과 소화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과 노동도 다릅니다. 일단은 그 정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네. 편하게 궁금한 거 마구마구. 예. 실체가 추상적이잖아요. 가치의 실체가. 가치 실체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입니다. 가치의 실체. 그죠? 추상. 가치 실체가 추상적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가치 실체는 인간의 노동인데 조금 더 엄밀하게 규정하면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예. 크기를 얘기할 때 예. 그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접근한 거 아니면 뭐 8시간짜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간 다. 예.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게 특정한 시점에 한 산업 분야에서 정상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노동 숙련도를
건재했을 때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핏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좀 글자 그대로 이제 그 규정을 위한 규정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대단히 이게 살떨리게 관철이 돼요. 왜? 자본가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에 들인 노동 시간을 분 초 단위까지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바심을 내야 내 경쟁자들이 이것보다 더 빨리 생산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나가봤더니 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11시간 걸렸는데 경쟁자들이 전부 다 10시간에 내놓고 있어? 아차 큰일 났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이 현실로 관철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전부 다 10시간에 만드는데 난 11시간에 만들면 이 자본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서 퇴출됩니다. 망한다. 만약에 경쟁자들이 전부 다 10시간에 만들고 있는데 난 이거 노동자들 열심히 쪼아가지고 9시간에 만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9시간에 만들고 10시간에 맞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얼핏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개념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아까 미뤄놓은 거예요. 상품의 가치는 어쨌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환 가치, 그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교환 가치가 이제 가격이라는 문제예요.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라는 건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다시 이제 컴퓨터한테는 자, 컴퓨터 한 대의 생산에 10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옷의 생산에는 이제 한 벌에 2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니까 컴퓨터 한 대가 있고 이거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옷을 이렇게 맡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체 컴퓨터 한 대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게 만원짜리 100장일 수도 있고 5만원짜리 20장일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일 수도 있고 10원짜리 10만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하고 컴퓨터 한 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형태를 그대로 두고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아직 화폐도 등장하기 전에 즉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추적할 거고요. 자, 그러면 화폐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화폐가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 이렇게 한국은행 거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까지를 추적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에 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한 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상품과 옷이라는 상품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자, 컴퓨터 한 대를 이쪽 출입문에 놔둘 거고요. 옷 5벌을 저쪽 출입문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만나서 서로 교환을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컴퓨터 한 대, 옷 5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옷 5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저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물건과 물건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히 그 사람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컴퓨터, 옷 딱 이렇게만 쓰고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에 관심이 있어요?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컴퓨터 소유자에게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 옷이에요. 마찬가지로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본다. 그죠? 자, 그다음 기분 좋은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사물들,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불가피해요. 막스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신숭배라고. 사람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인데 물건들 사이의 관계인 것처럼. 자, 이 과정이 나중에 발전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 거라고요? 화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뭐라고 보겠어요? 그죠? 황금 묻는 만능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돈으로 인식하는 화폐에 대한 숭배가 확립된 게 황금 만능주의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의식개혁을 해서 밝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바뀔 수가 없어요. 뭐 하기 전에. 바로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런 병폐를 정말로 못 견디하고 정말로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라면은 그 배후에 있는 이 물신숭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품 생산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칫 불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이런 물신숭배가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화폐에 대한 숭배로 된다는 거죠. 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을 필요로 하고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사이좋게 교환을 할 것처럼 보여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식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일단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는 자신한테 사용 가치가 아니에요. 난 뭘 원해요? 나도 옷을 원해요. 그죠? 자, 컴퓨터의 소유자가 옷을 원하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상품의 가치가 옷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은 여기서 컴퓨터라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재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상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가입니다. 자, 컴퓨터의 소유자가 옷과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컴퓨터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맞은편에 있는 상품의 가치 표현의 재료로 되는 등가물 상품은 자기가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과 직접적인 교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옷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와의 교환에 응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 같은 건 없어요. 안 그래도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자, 컴퓨터의 소유자가 옷과의 교환을 간절히 원하지만 옷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지가 컴퓨터 생산할 때 옷 가진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 알고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상품 생산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걸. 왜 이런 사회가 성립했다고요? 사회적 생산이 사회적 분업이 무계획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컴퓨터를 열심히 나 이거 만들어서 딴 거랑 교환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옷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를 원할지는 알 수가 없다. 그죠? 네, 사전에 이 교환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4점은 상황을 좀 현실에 가깝게 따져보면은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의 소유자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옷만 있으면 돼요? 옷만 필요하세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신발도 필요하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쌀도. 네? 쌀. 네, 빨도 있어야 되잖아. 또 장미. 장미. 이것도 이제 얼마나 풍성한 장미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또 네. 일용차 한 대도 2천만 원 될 텐데. 그죠? 기타 등등 대단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가진 건 다른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나한테 쓸모가 없고 나는 옷이나 신발, 쌀, 장미꽃, 자동차 등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하나와의 교환도 보장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깝깝하잖아. 문제는 컴퓨터의 소유자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컴퓨터 자리에 옷이든 신발이든 쌀이든 집어넣으면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상품 생산 사회에서 모든 상품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상품과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지만 그중 어떤 하나의 상품과의 교환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왜? 애초에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무정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자, 이래서 경제가 굴러가겠어요? 작동 안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물물교환 경제라는 것들이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애초에 각각이 개인들이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고 이걸 서로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작동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게 물물교환 경제다. 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물물교환 경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시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급자족 경제라고 해요. 일정 규모의 공동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걸 자기 레버리지 다 만들어서 쓰고 가끔씩 다른 공동체와 간헐적으로 뭐 남아도는 걸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차라리 물물교환 경제가 가깝습니다. 애초부터 상품 생산이 일반화되고 그것들의 교환을 매개로 해서 경제가 작동하려면 이런 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상품 생산이 일반화된 상품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미. 다시 말해서 이런 난관,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태생적인 딜레마를 어떻게든 해결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동일한 기준.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혹시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똑바로 보고 잘 보세요. 진짜 제가 사기 치는지 안 하는지.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데 대단히 불만에 찬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되긴 뭐가 돼 그대로구만. 그죠? 드디어 강사가 사기를 치기 시작했네요. 그죠? 네. 근데 진짜로 해결이 됐어요. 자, 제가 방금 뭘 한 거예요? 이게 3D 칠판이면 더 좋았을 텐데 2차원이라서 제가 역동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좌변의 고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애초에 컴퓨터 한 대는 옷 5벌 이런 교환에서조차도 좌변에 있는 상품 소유자가 우변에 있는 상품 소유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있었죠.
그죠? 좌변에 있는 상품 소유자가 우변에 있는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상품은 좌변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변에 있는 상품과 이 소유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바뀌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의 가치를 컴퓨터로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리고 그럼으로써 바로 그 상품들과의 직접적인 교환 가능성을 갖게 되는 상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 등가물. 자, 이런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 출현하는 과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와 같은 그런 난관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상품들 중에 특정한 하나의 상품에다가 그런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 등가물이 출현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옷을 가진 사람이 신발을 원한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 가진 사람은 일단 신발 가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신발 가진 사람 만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발 가진 사람이 옷을 원하려는 보장이 이 시장에 없죠. 지금은 옷 가진 사람이 신발을 원하지만 굳이 신발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대신에 이 옷 가진 사람은 무슨 수를 쓰거든지 자기가 가진 옷을 컴퓨터하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돼요. 네,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발과 교환이 가능하니까. 어쩌면 신발 가진 사람이 컴퓨터랑 바꾸자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된 이 태생적인 딜레마라는 게 일반적 등가물 상품의 출현으로 인해서 일견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옷이 컴퓨터와 교환되리라는 건 역시 보장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굳이 특정한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직접 그 상품의 소유자, 이제 생산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것은 없게 됩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 등가물 상품의 자리에 컴퓨터가 와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이 아직 화폐도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품들은 어떤 상품이었을까요? 자,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려면 일단 그 사회 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한테 익숙한 상품이에요. 어린 시커먼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야, 이거 어젯밤에 달에서 떨어진 운석인데 이거 되게 귀여운 거니까 이거 보시자. 사람들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반적 등가물 상품은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빈번히 거래되는. 그래서 농경사회라면 대체로 혹시 그죠? 네. 옷감, 그리고 유목사회 같은 경우 가축, 이런 것들이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합니다. 그죠? 네. 자,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 후기까지 세금을 뭘로 걷었습니까? 네, 대동법, 금요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다 쌀, 옷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름 다른 책에 보면, 그리고 화폐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그때쯤에는 이미 상평통보 만들어 쓰고 있었고, 그죠? 상평통보보다도 훨씬 예전에 각종의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세금을 그걸로 안 걷고 이런 곡식이나 옷감 같이 걸로 이제 불편하게 징수를 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자, 국가가 그런 화폐를 주주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유통되는 범위는 지금 죽었다. 그죠? 예. 왜? 실제로 화폐가 유통하려면 상품 생산이 충분히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조선 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화폐를 국가가 주주하긴 하지만 그게 통용되는 범위는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훨씬 널리 쓰이는 게 이제 곡식이라고가 같은 게 일반적 국가가 쓰였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이제 뭐 사극이라는 게 잘 없어요. 뭐 시대극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퓨전 이런 것들이 사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배경이 주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탁배기 한 사발 들이켜고 나서 잘 먹었다, 주모 여기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얘 한 장이에요, 다푼이에요 이렇게 한잔 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환타지라는 거예요. 예, 뭐 한양 근처에 근교에서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저기 시골 가면은 통할 수가 없어요. 화폐가 있어도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선비가 박업으로 가면 시종이 딸려가거든요. 시종이 등에 지고 있는 게 뭐야? 지게에다가 커다랗게 면포를 둘둘 말아가지고 가져가요. 가다가 이제 그게 노잣돈인 거예요. 예, 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가다가 숙박할 때 그걸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지냈던 과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거였는데 상품 생산이 더 발전하고 거래 규모도 커지고 빈번해지다 보면은 이런 최초의 일반적 등가물 상품들이 가진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곡식은 보관이 문제야. 몇 년 지나면 썩어버리거든요. 거래 규모가 커지면 이게 주고받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수천 석 단위 주고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나마 운반이 편한 강가나 바닷가에 곡식 창고를 지었다는 거죠. 자, 가축 같은 경우도 병들어 죽거나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대규모의 거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거래도 문제가 돼요. 자, 열심히 일해서 새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소 10마리를 주고.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새 집에 들어갈 조그만 소품들, 장신구 같은 것들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봐. 이거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소 10분의 1마리인데요? 라고 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앞다리 하나 잘라줄까요? 앞다리 하나 잘라주면 이건 소고기 기소가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국감 같은 경우도 한 필, 두 필 단위로 거래를 하면 옷을 짓든지 이불을 헤매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조각조각 잘라주면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무더기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약점들 때문에 역시 자연스럽게 상품 생산이 발전하고 교환이 빈번해질수록 특정한 상품이 이 지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역할을 독점하게 된 상품들이 바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었다는 거죠. 왜 하필 금이나 은이 이런 역할을 독식하게 됐을까요? 반짝거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홀려서 그랬다.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했어요. 자, 금이나 은은 대체로 그걸 생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동이 들어갑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적은 양에도 큰 가치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대규모의 거래에도 그래서 편리하게 쓰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반하고 보관하는 것도 대단히 편하죠.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든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아물이 잘게 잘라도 여전히 금이고 은이에요. 다른 걸 다시 이어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데 적합한 특성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 일반적 등가물로 올라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금이나 은이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다가 이런 것들이 금 10g과 교환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국가가 됩니다. 일정한 양의 금을 특정한 모양으로 이제 주조하고 별로 잘나지도 않은 왕의 초상화 같은 걸 여기다 새겨놓고 나서 이제부터 이것을 1파운드 스털링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화폐입니다. 마지막 단계만 보면 마치 국가가 임의로 화폐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이미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게 출현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금이나 은이 그 역할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 그대로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네. 일정한 양의 금 또는 은에다가 특정한 단위를 붙이고 명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주가는 딱 그 정도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가치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노동가치론은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에서 화폐라는 건 뭐냐? 화폐란 일반적 증감을 상품이다. 그래서 낙수주의 화폐 이론은 상품 화폐 이론. 야, 가치라는 게 뭐야? 아, 그건 인간의 노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란 도대체 뭡니까? 아, 이건 일반적 증감을 상품입니다. 라는 게 상품 화폐 이론. 됐습니까? 자, 화폐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고 구체적인 형태가 이제 금 또는 은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대단히 많은 단어들에 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 돈의 단위가 파운드 스털링이에요. 근데 파운드는 동시에 저쪽 동네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무게를 재는 단위가 화폐 단위가 됐을까요? 네,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가 화폐 단위. 네, 금이 나는 화폐였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의 화폐 명칭의 기원을 보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말로 화폐를 돈이라고 하죠. 왜 화폐를 돈이에요? 돌고 도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전에 도량형을 쓰지 말라고 막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로 쓰죠. 3.75g. 그죠? 네,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 그리고 자, 은행에 가서 뭔가 금융 거래를 해서 점표를 쓰면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금 몇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게 더 알기 쉬웠어요. 예전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야? 요만큼의 액수의 가치를 갖는 금이다. 왜? 금이 화폐. 그죠? 높으신 분이 시차를 하고 갔더니 일 열심히 하라고 경력차 금일봉을 주고 가셨어요. 그렇죠?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정량의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화폐를 융통하다라는 파이낸싱. 금을 융통. 그죠? 자, 은행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쓰죠. 자, 그때 그대로 풀이하면 은을 가지고 행용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은장사를 한다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뭐 해요? 돈 빌려주고 뭐 다시 이제 이자 내주고 나머지 먹고 이렇게 해서 돈 장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금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보다 은이 일반적 금값으로 널리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말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화폐란 뭐다?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일반적 금값 상품입니다. 그게 이제 그 구체적인 형태가 금과 또는 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래 대충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폐라고 쓰고 있는 한국은행 거는 그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자,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화폐 형태가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런 화폐가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경제 위기, 공황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그때 이제 이 화폐의 등장으로부터 생겨난 불안 요소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을 영어로 커머디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대문자 C를 앞으로 상품을 나타내는 그런 기구를 쓸 거예요. 하나의 상품과 이제 다른 하나의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이른바 물물 교환. 네, 경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상품을 이제 직접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받고 만입니다. 네, 대문자 N으로 쓸게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죠. 그렇죠? 자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기에 따라서 대단히 바람직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신성모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쁘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른바 물물교환 상황에서는 성경책을 판매할 때 위스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판매할 수 있어요? 위스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판매할 수 있냐고 했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 상품들끼리 직접적인 물물교환 단계에서는 판매라는 행위와 구매라는 행위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판매는 곧 구매고 구매는 곧 판매죠. 자, 그럼 화폐가 등장하면 어떤 차이가 생겨요? 성경책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은 사람이 반드시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위스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화폐가 등장하면 판매와 구매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를 나올까? 그래봤자 뭐 성경책 사서 화폐 얻고 돈 있으면 위스키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경책을 만들어 팔아서 화폐를 얻어요. 근데 그걸 위스키 안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어느 곳에선가는 팔리지 않은 위스키가 쌓인다. 그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상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얻은 화폐를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데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 어느 한 부분에서는 팔리지 않은 상품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른바 과잉 생산 공학이라는 형태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 화폐의 등장으로부터 공학의 형식적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작 화폐 하나 등장시켜놓고 뭔 소리냐 벌써부터 공학이라니 하실지 모르지만 당연히 이것만으로 공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화폐가 없었으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불안 요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현실성으로 전환되려면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가는 우리가 계속 좀 나가면서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화폐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거지만 화폐가 등장함으로써 뭔가 좀 석연치한 그런 구조들이 출현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확인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화폐가 상품들의 거래를 직접 매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화폐가 작동을 하죠. A가 B한테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대가로 상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화폐를 지불해야 되죠. 자, 현찰로 그렇게 지불하면은 바로 거기서 거래가 끝나요. 이때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했다. 근데 A가 B한테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석 달 후에 줄게 라고 해서 억을 물어줘요. 이 거래는 완결된 게 아니죠. 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치가 일방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석 달 후에 만기가 된 어음에 대해서 A가 화폐를 결제를 하면 비로소 이 거래가 완결이 됩니다. 이때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유통수단이라는 건 현찰 거래, 그렇죠?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신용거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석 달 후에 자기 앞으로 돌아온 어음에 대해서 화폐를 집어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음이 부도가 나는 거죠. 신용이 끊어져.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게 A와 B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왜? B는 A한테서 지불받을 걸 염두에 두고 C나 D나 E한테 똑같이 신용 구매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끊어져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 그리고
그리고 A가 B한테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면은 자기가 기존에 거래했던 다른 누군가들한테도 똑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을 거고 이네들도 이 사람들도 B하고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죠? 현실은 이것보다 최소한 수십 배 이상 복잡하죠. 자, 이렇게 신용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발달해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신용의 중요한 고리가 툭 끊어졌을 때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주기적인 경제 위기 공황이 발발하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예요. 네. 자, 물론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한번 이렇게 끊어졌을 때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느냐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화폐가 가지고 있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이런 불안 요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황에 대해서 다룰 때 그걸 다시 제가 끄집어낼 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는 일반적 금감원 상품이고 구체적인 형태가 이제 금화나 은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금속화폐. 자, 근데 이게 딱히 반짝거리는 금이나 은이라서 화폐가 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일반적 금감물로서 기능하는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거 생산에 일정한 양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자, 금이나 은이 그 속성 때문에 화폐 상품으로 선택이 됐지만 얘네들조차도 약점이 있다. 결국에는 상품 생산이 더욱 발전하고 거래도 빈번해지고 거래 규모도 커지면 일단 필요한 화폐량이 갈수록 많아지겠죠. 신용 같은 게 발전하면 이제 화폐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문제는 금이나 은을 무한정 채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금화나 은화가 이제 화폐로 사람들 손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달아요. 마모가 된다고. 근데 화폐의 가치, 상품 화폐의 가치라는 건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의 금이나 은을 포함하고 있느냐에서 정해지는 건데 명목적으로 1파운드짜리다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청 달았어. 어느 순간 1파운드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달았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화나 은화를 대체할 내지는 대신할 무언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대리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은행권이에요. 자, 은행권이 뭐예요? 대체로 직사각형 형태의 이제 종이입니다. 뭐 무늬도 그려져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숫자도 써 있고 때로는 글씨도 막 써 있고 무슨 도장이나 서명 같은 게 있기도 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이 은행권이 여기 적힌 액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평소에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윤발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렇죠? 세대에 따라서 달라요. 주윤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은 헐리우드 영화 배우로 주윤발을 기억해요. 저 정도 이제 연배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제 홍콩 영화의 주윤발로 익숙하죠. 그렇죠? 영웅본색이잖아요. 네. 자, 그 영웅본색 시리즈의 첫 번째 편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게 홍콩의 폭력 조직 얘기잖아요. 그 폭력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중에 위조 집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시찰하고 나오면서 주윤발이 위조 집회 한 다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오는 길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승용차 뒷좌석에서 그 위조 집회로 멋들어지게 담뱃불을 붙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배경음악으로 이제 구창모의 희나리가 방동호 버전으로 보입니다. 나랑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해주시면.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떻게 은행권으로 지폐로 담뱃불을 붙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위조 지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정교하게 만든 위조 지폐는 식별도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가 그걸 화폐라고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사실 은행권이라는 건 딱히 쓸데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담뱃불 붙이는 용도 말고는 그닥 쓸데가 없는 그런 종이조각이에요. 이걸 지금 뭐 대신 쓰려고 해요? 금이나 은 대신 쓰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순순히 이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주려고. 그래서 초기 은행권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은 그 국내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는 게 있냐면은 이 은행권을 가지고 저희 은행에 오시면 여기에 적힌 액수에 상당하는 만큼의 금과 도화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은행장에 서명이나 도장이 그렇게 써있어요. 이걸 태환이라고. 그래서 애초에 은행권은 태환은행으로 줍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는 은행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금화나 은화 대신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그것을 금 또는 은과 교환하는 것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태환은행. 지금 현재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는 한국은행권은 태환이 가능해요? 한국은행 가가지고 그거 바꿔달라고 바꿔주냐고 안 바꿔준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은 내재적 가치는 당연히 없고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금이나 은과의 태환도 불가능한 불안은행. 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실 태환은행권이라는 게 몇 차례 바꿔준다라는 약속을 기초로 해서 사용되긴 했어도 대단히 불안정하더라. 무슨 소리냐? 경제가 잘 굴러갈 때는 그닥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금화나 은화 대신에 은행권을 더 즐겨 쓰고 은행권조차도 이제 귀찮아서 자본가들이 다 신용거래로 하고 되는 자본주의가 안타깝게도 주기적으로 공황을 두드려맞아요. 신용관계는 전부 다 끊어지고 현찰박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은행권조차도 의심스러우니까 은행권을 금하고 바꾸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가요. 뱅크런이죠. 그렇죠? 그렇게 일거의 태환 요구가 집중되었을 때 은행이 거기에 응할 수 있을까? 자, 은행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은행권은 최소한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이거든요. 만약에 금이 충분히 많았으면 은행권을 따로 발행할 필요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정작 태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태환이 정지됩니다. 일시적으로. 은행 셔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폭발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데 은행은 그때마다 태환을 정지시켜요. 안 그러면 끝장나버리니까. 예,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태환이 영구히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1930년대 자, 우리가 이제 공항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거고 30년대 대공황까지는 뭐 자세히 다룰 여유는 아직은 우리 약속에 따라서 없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제 공황이라는 것들을 겪고 왔어요. 이제 이게 낯설지만은 않아요. 1997년 말에 IMF 사태라는 이름으로 두드려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황, 사실 아직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최근 상황을 논외로 했을 때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게 이제 1930년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보통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맡겨라,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애덤 스미스께서 설파하셨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자본주의가 사실 19세기부터 주기적으로 공황을 두드려 맞았는데 공황이 터지더라도 국가가 그닥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시장이 균형을 회복해서 다시 호황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였다. 근데 1930년대에 폭발한 대공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대공황이 발발한 초기에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래 이번에도 이전처럼 큰 난리가 나겠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아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하게 악화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공황이 해소되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가 먼저 해소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황을 구제하고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오늘날은 그게 익숙한 방식이에요. 경제 위기가 왔다,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당장 정부가 나서가지고 중앙은행 동원해가지고 이자를 팍팍 낮추고 구제금융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런저런 돈 동원해가지고 유효수를 창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대단히 익숙한 방식인데 사실 그렇게 그런 국가의 개입이나 구제가 전멸하는 계기가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의 자생력에만 맡겨놓아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때 이후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제해야만 이 체제가 지탱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 대공황기 국가 개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 뉴딜 어쩌고 이런 거예요. 루즈벨트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뭐 최소한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는 마치 이제 그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다 사기입니다. 네, 절대로 그러지 못했어요. 뉴딜은 결코 대공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주류 경제사가들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개입을 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을 풀겠어요? 은을 풀겠어요? 저희는 은행권을 푸는 거거든요. 경제 살린답시고. 근데 이 은행권이 태완이 보장된 은행권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정부가 경제를 살린답시고 돈을 왕창 푸는데 야, 이렇게 막 은행권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놈의 정부가 과연 이걸 금이나 은과 바꿔줄 의지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설령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쓸데없이 너무 이제 고평가된다 은행권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자기 수중에 있는 은행권을 들고 가서 은행으로 가서 그거 바꿔야 되지 빨리,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부가 경제를 살린답시고 은행권을 왕창 풀었는데 은행권은 전부 다 은행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고 은행 금고에서 금만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걸 태완이 유지된 상태인데 애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뉴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뭐냐면 태완 정책이었어요. 자, 그때 이후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태완이 영구히 존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폐라고 쓰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재적 가치도 없을 뿐더러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화폐와의 태완도 불가능한 거죠. 오직 국가가 부여한 강제 통용력에 의해서만 화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불안입니다. 좀 이런 스토리네요. 네,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자, 뭐 알겠다. 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다. 근데 그래도 멀쩡하게 화폐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초에 내재적 가치가 없고 태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은행권을 발행한 정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가치가 형편없이 폭락하거나 때로는 화폐로 아예 취급조차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물가 상승이 더 1000%가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패전국 독일에서 1920년대 초반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그 발행되는 이제 독일 화폐 단위가 마르크잖아요. 발행되는 은행권이 무슨 조 단위예요. 조 단위 마르크가 발행이 돼요. 근데 그런 마르크를 한 보따리 싸들고 가도 물건 하나 사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형편없이 은행권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만약에 흥정이 가능하다면 적자제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는 쪽이 가능하면 이래저래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죠. 안 꺼내려고 해요. 반대로 물건을 파는 쪽은 어쨌거나 그 화폐가 나한테 와야 거래가 끝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물건을 넘기고 화폐를 받으려고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빨리 돈을 던져주고 물건을 받으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만 몇 분이라도 그 지불 시점을 늦추려고 해요. 왜?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 가격이 올라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땅에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죠? 자, 누가 먼저 전쟁을 개시했느니,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니, 이런 건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전 초기의 상황은 어땠어요? 남쪽이 북쪽한테 할 일 없이 밀렸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승만 정권이 서울 시민들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라디오 녹음 방송을 걸어놓고 지들끼리만 이제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면서 북의 남진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댕강 끊어놓고 튀었어요. 그죠? 다음날 이제 아침에 호송이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차 속았구나 라고 해서 이제 너도나도 이제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한강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때는 딸랑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로만 건너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유력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루터로 달려가서 뱃사공한테 앞다투어서 돈을 내밀면서 뱃사스는 충분히 달라는 데를 줄 테니까 강을 건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뱃사공이 뭘 잘못 먹었는지 난리가 나서 돈 벌어서 뭐하냐라고 이제 찾아갈 발발을 한 건지 사람들이 뱃삭수를 주겠다는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배를 띄울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다 뒤집어졌으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할 걸까? 그건 아니에요. 뱃사공은 한몫 잡을 기회잖아요. 근데 왜 돈을 안 받을까? 물건 받을까? 지금 사람들이 뱃삭수로 지불하겠다는 돈이 이승만 정권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이었어요. 자칭 국부 이승만의 수령한 거죠. 근데 그 은행권을 발행한 정부가 지금 남쪽으로 튀겼죠.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그 은행권 어떻게 돼요? 주윤발이 쓰던 용도로밖에 못 쓰는 그죠? 그럼 시주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뱃사공이 노동과 치유를 공부했을 리는 없겠지만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 받았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피난을 못 갔을까요? 갔어요. 어찌어찌해서. 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뱃사공이 공짜로 건네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받고? 은행권 대신 뭘 받고 그랬어요?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비명,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를 받고 강을 건네줬습니다. 왜? 이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이잖아요. 세상에 12번 바뀌더라도 가치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쩡하게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불안은행권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한 중이다라는 건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지 전쟁이든지 이런 경우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소문되고 있는 불안은행권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네요. 다시 한번 궁금하시거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그 이제 태양은행보험이면 네.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만큼 발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따라 다른데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라는 게 이제 은행이 설립될 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렇게 1대1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죠? 이미 거기서부터 사기라는 근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제 은행들은 그 자기 자금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은행의 준비금을 실제로 이제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IMF 사태 터졌을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나마 이제 설마 그 상업은행은 안 망하겠지,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은 좀 괜찮겠지라고 해서 넘어갔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찾으러 막 몰려갔잖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 은행이, 그런 은행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준비금을 그렇게 쟁여놓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은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면 태양은행권 시절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당연하죠. 예. 애초에 은행,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권을 발행해 주시죠. 그죠? 금이 충분하면 은행권을 발행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19세기부터 신용제도가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네. 또 엄밀하게 다른 말하면 태양은행권이지만 태양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태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태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무리 없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평소에는 가끔 뭐 외국에 수출할 때 이제 저쪽에서 금으로 받겠대요 이렇게 했을 때, 수출입할 때 이런 때가 이제 필요하거나 이럴 텐데, 갑자기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공황이 터지면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권도 못 믿어 하면 이제 금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은행으로 달려오는데, 은행 금고에는 그만큼의 금이 없습니다. 자, 예, 또 다른 분. 네. 이렇게 이 이야기 이렇게 들으니까 네, 소위 얘기하는 여유돈이 있으면 네, 땅을 사고 싶으시는데 네.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 자, 비슷한 원리. 뭐 땅을 사시든 금을 사시든 그 이제 돈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하셔도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고요. 땅이라고 얘기하신 건 이제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노동가치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어떤 상품의 가치라는 건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의 가치, 토지의 가치는 얼마예요? 자, 토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분이 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해가지고 생겨났잖아요. 인간은 토지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한 적이 없으니까 토지의 가치는 0입니다. 이상하네. 그죠? 어떻게 엄청 비싼 땅도 있고 헐값이면 그래도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왜 가치가 없다고 그러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까지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는데 늘 어째 땅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문득 생각이 나신 건가요? 금도 금이지만 네. 예, 땅을 사면 좋겠구나. 네, 글쎄 이제 뭐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 땅이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유력하죠. 왜냐하면 건물주 위에 계신 분이 건물주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네. 네, 우선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 발명 건가요? 활발하게 유통이 됐다기보다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등장한다?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 등장하게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화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에 막스주의 화폐 이론은 뭐다라고 정의를 이론은 내려놓으셨는데 이론은 상품 화폐 이론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통 주류 경제 같은 데서는 네. 뭐 국가가 임의로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화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도 아닌 정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스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화폐란 뭐다? 일반적 등가물 상품. 이게 이제 막스죠. 예. 또 그거 확인만 하시려는 게 아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막스주의 화폐 이론이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화폐에 대한 설명도 있을 텐데 그게 뭔지가 궁금해서 그거는 저기 선생님 여쭤본 가르치시는 건데. 교과서에 써 있는 게 이제 주류 화폐 이론이죠. 근데 이 화폐 이론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맞아요. 필요에 네, 의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화폐가 뭔지를 제대로 교정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화폐에 관한 이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적으로 이런저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화폐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서.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 있으세요? 네. 불안은행권으로 네.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태환은행이라는 거를 태어나는 거. 네. 거기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뭔가 이런 믿을만한 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불안으로 넘어가면 그건 약간 폭력적인 건데 국가가 강제한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쩔 수가 없죠.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만 뭐 그래서 은행권이라는 프로를 경제를 살리겠다는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은 사실은 이미 이전에 태환은행권 시절에도 정작 공황이 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태가 반복이 됐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다시 태환이 재개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큰 걸 두드려 맞아서 영구 정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인플레이션 공부하면 금방 알겠지만 자본가들이에요. 누군가. 실제로 자본가들에게는 유리한 정책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피해는 항상 이제 밑에 피지배기 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울며 거점을 틀을 때 쓸 수밖에